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진우책입니다. 오늘은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날입니다. 비가 오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치 얘기에 앞서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랑스 출신 화가죠. 이 프랑스와스 질로 얘기입니다. 이 프랑스와스 질로가 101살을 일기로 6일 영면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와스 진로를 안 것은 1977년 이 100만원 고려 신상을 받고 문단에 등단한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당시 젊은 문인들이 모이던 이 모험사라는 출판사가 있었죠. 바로 정동에 있는 MBC 사옥 앞에 있었습니다. 그 출판사는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던 박지열 시인이 창업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두 번째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프랑스와스 진로가 쓴 원 제목이 피카소와의 삶.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입니다. 진로는 케임브리지와 소르본에서 철학과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미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진로는 이 9년마다 새 여자를 만나기로 유명했던 피카소를 먼저 차버려서 더욱더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피카소를 능가하는 천재적인 화가로도 또 유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피카소와의 낭만적인 관계 때문에 그 예술 경력이 가려졌지만 진로는 훌륭한 예술가였다. 그녀는 피카소의 다른 연인과는 달리 스스로 그 관계를 끊는 인물이었다. 참 피카소의 여성 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스 진로가 거의 기억되는 유일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로는 심장과 폐 질환을 앓다가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진로가 왼쪽 시력을 잃은 90대에도 이 새벽에 눈을 뜨면 잠옷과 슬리퍼 차림으로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진로가 피카소를 처음 만났을 때는 피카소가 5번째 연인인 사진작가 도라 마르와 함께 앉아있던 파리의 식당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당시 피카소는 붉은 체리를 들고 와서 이 진로가 화가란 걸 안 뒤에 자신의 화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피카소가 한 말은 두고 문화가에서 회자됐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화가가 될 수 없다. 참 피카소다운 말입니다. 진로는 피카소의 6번째 여자였을 때 이 두 사람은 장폴 샤르트르, 시몬 드 보바르 부부, 그리고 영화감독 장 콕도, 화가 앙리 마티스 등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 마티스가 늘 피카소와 경쟁을 하고 있었죠. 마티스가 진로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제안을 하자 피카소는 이를 질투해서 진로를 먼저 그렸습니다. 그 작품이 유명한 여인꽃, 그 1940년도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여인꽃,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프랑스와스 진로 역시 파리 화단에서 명성을 이미 얻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딸과 아들을 두었는데 이 진로는 피카소가 자신도 잘 아는 주느비에브 라포르트라는 여성과 만난 걸 안 뒤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때 피카소가 한 말은 인구에 회자됩니다. 나 같은 남자를 떠나는 여자는 없다. 당시 프랑스에서 진로가 남긴 말도 아주 유명합니다. 나는 내 사랑의 노예이지 당신의 노예가 아니다. 그 뒤에 피카소가 파리의 갤러리들의 압력을 넣어서 이 프랑스에서 진로가 작품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진로는 뉴욕으로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이후에 64년 회고록 피카소와의 삶, 이 책을 출판하려고 했을 때 그 출판을 막으려고 피카소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패소를 했는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도 정치 얘기만 하다가 이런 문화가 얘기도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이 카호카댐 폭발 사건이죠. 노바 카호카댐 폭발 사건. 그 사건은 유럽 최대 뉴스였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댐의 파괴로 인근 마을들이 물에 잠겼고
보트를 탄 필사의 탈출 행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농작물 생산 차질 전망이 나오면서 댐이 폭파한 날 밀과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CNN과 BBC 등은 우크라이나 당국을 인용해서 카우카 댐 폭파로 거의 100개의 마을이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주 지붕만 보이더군요. 카우카 댐 하류 지역은 강 범람으로 농장이 침수되고 많은 집과 가축이 떠내려갔습니다. 글쎄요, 그 후에 호수가 우리 소양호의 한 3배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상류 지역은 농업 용수와 식수 부족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가디언지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댐의 붕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생태 환경적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에 최악의 환경적 재앙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댐을 누가 파괴했을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댐 파괴 범인으로 서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댐을 파괴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이 러시아가 가우카 댐 구조물을 내부에서 폭발시켰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이 댐이 파괴된 모습을 근거로 러시아가 주장하는 댐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혹은 외부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다, 이런 말은 타당성이 떨어지고 시설 내부 폭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누가 폭발을 일으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폭발시켰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이 NSC, 그러니까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 아직까지는 배후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미국도 러시아가 폭파한 것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얘기는 사이비 선동꾼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이 7일 작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줄리 접대 의혹을 제기해서 주목을 받았던 안혜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혜욱이라는 자 다들 알고 계시죠? 안혜욱은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이란 걸 했던 자입니다. 글쎄요,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일하다시피 한 직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민감한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다고 언급을 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민감한 사건을 안혜욱의 주거지인 경북 경산을 관할하는 경북청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안혜욱은 서울청으로 재이송을 요구를 했는데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관계자의 말이 이랬습니다. 수사 결과 안혜욱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돼서 대구지검에 영장을 신청했다. 안혜욱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이건 열린 공감TV였죠. 그것이 더 탐사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 더 탐사 대표 등 6명은 5월 20일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 얘기입니다. 라임 김봉현 다들 알고 계시죠? 라임 김봉현이 7일 법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억대 정치자금을 건넨 것을 인정했습니다. 스타모빌리티 이 김봉현 전 회장과 그리고 이강세 전 대표, 이 두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이 김봉현과 이강세는 민주당 기동민과 이수진, 이수진은 두 분인데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기동민과 이수진 등에게 정치자금 1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기동민과 이수진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완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에서 김봉현과 이강세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감명 사유를 표출하고자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범행은 전부 다 인정을 하는데 좀 인정을 해야만 될 감명 사유가 있다, 이 주장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봉윤은 2016년 20대 총선 전으로 기동민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총 현금 1억 원을 건넸습니다. 김봉윤은 맞춤 재단사를 기동민에게 보내서 당시 200만 원 상당의 양복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김봉윤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동민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를 청탁하기 위해서 금품을 준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동민은 퍼직됩니다. 그가 7일 오후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습니다.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수사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으면 거의 증거가 다 드러나는데도 대부분 정치기획수사다, 정치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최근에 코인게이트를 일으킨 김남국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수사는 모두 정치탄압이고 정치기획수사라는 것입니다. 기동민 변호인은 4월 18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형사 11부 첫 재판에서 양복을 주고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증거가 없지만 양복은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까? 김봉윤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된 이수진과 그리고 김용춘 전 의원도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봉윤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김갑수, 이분은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입니다. 이 김갑수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를 찾고 이 청렴을 외치며 부패 지옥을 서붙이던 자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이런 부패 지옥을 서붙이던 자들은 왜 하나같이 자신들에게는 이처럼 관대한 것입니까? 자, 이제 이래경 사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래경이 본인이 자초한 이래경 사태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재명에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은 이틀 전 7일이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할 일이다. 이 뉴스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재명이 물러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당대표 책임을 언급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재명은 결코 책임을 진다는 것과 물러나는 것을 연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이래경 당혁신위원장 자진 사퇴 이틀 만에 처음으로 어떻든 책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진퇴와 연계를 안 시키니까 언론부터 자연스럽게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냐, 본인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말만 책임진다는 것이지 책임의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측은 사퇴의 문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를 수습하겠다는 의미이지 사퇴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사퇴를 한다거나 혹은 공천권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무한 책임론은 이래경의 자진 사퇴 이후로도 당내에서 들불처럼 번지던 깜깜이 밀실 인사, 독선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사퇴론이 일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뿐이라며 계속 압박을 하는데, 이런 사퇴론은 앞으로도 계속 분출할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의 모호한 발언이 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민심이 어디로 흐를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은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인지 속이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언론에 나온 수도권 초선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쓴 무한 책임이란 표현은 사과가 아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려다 보니 매번 사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화법이라는 것을 아직도 몰랐습니까? 비명계 이상민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라는 결함을 안고 출발해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재명의 결함과 한계이기에 이를 제거하려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오직 퇴진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김종민도 라디오에서 이재명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을 엄호하는 친민계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기승전 이재명 사태로는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결국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몹시 시끄럽고 그리고 어떤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의원총회는 이재명 체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윤관석 이승만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날이죠. 과연 윤관석 이승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를 할까요? 아니면 부결이 될까요? 통과를 하든 부결을 하든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짐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무한 책임론을 말하면서 했던 별명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자폭 같은 괴담을 말한 이 레경을 임명한 뒤에 논란이 일자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말을 한 데 대한 변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결정이 아니고 다 함께 의논했다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이재명의 사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측은 말씀드린 대로 무한 책임에 대해 자신이 대표로서 책임지고 사퇴를 수습하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서 내가 정리하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혁신위원장을 맡을 인사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의 뒤처리를 해줄 인사는 없습니다. 이재명은 전날 최고위원들이 SNS방에 혁신위원장을 추천해 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마저 유일의경의 독단적 임명 발표를 비판하는 말들이 많자 면피용으로 쓴 글로 보입니다. 유일의경 발표 사퇴 소동이 있은 뒤에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유일의경을 혁신위원장으로 한다는 말을 전부 다 처음 들었다. 아무도 유일의경이 누군지 몰랐다. 글쎄요, 이해창과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 이래경, 그리고 민주화 동지라고 하는 그 이래경, 그리고 이재명을 지금까지 옹호를 해오는 일선에 있었다는 그 이래경을 어떻게 최고위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래경을 민 자는 누구일까요? 정치판에서는 이해찬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아니, 압도적입니다. 이래경은 예찬과 같은 궤적을 끄어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찬은 어제도 구설수에 올랐더군요. 김성태가, 쌍방울 김성태가 이 화형을 통해서 이해찬에게 매달 3천만 원씩 돈을 보냈다. 그걸 폭로를 했습니다. 이 점은 다음 방송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재경이 천안함 자폭이란 표현이 다소 과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7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변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인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한 것으로 정확하게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것이 제 입장이다.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이 원인 불명 사건이다. 원인을 모르는 사건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경의 문제된 발언은 지난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됐을 당시에
페이스북에 쓴 글에도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기상 측정용 비행기구를 국가 위협으로 과장했다. 참, 이런 음모론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자가 어떻게 공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을 두고 이래경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원인 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폭침으로 단정한 미 패권이라고 해야 했다. 그러니까 천안함이 자폭이 아니라 원인 불명이라고 표현을 해야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쓴 글입니다. 미중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자 매파와 네오콘이 비행기구를 추락시켜 여론을 반중으로 몰아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참 뻔뻔합니다. 이 정도의 지능으로 어떻게 공당에, 그것도 제1야당에 혁신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섰던 겁니까? 이래경은 한 발 더 나가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면 천안함 사건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에게 무슨 낯짝 운운하는 발언을 했던 수석 대변인이죠. 민주당 이 권칠성은 이틀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가 5일 최원일을 향해 말을 했던 부하들 다 죽이고 의의가 없다 이런 등등의 발언은 귀를 심게 했습니다. 권칠성의 사과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 사과를 하는데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까? 저 같으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겠습니다.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 외교적인 수사로서 넘어가겠다고요. 그런데 7일 이래경의 또 다른 발언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미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 수장을 만난 뒤에 아나무인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고 한미관계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는 반국익적 발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래경이 지난 5월 SNS를 통해 미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세를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과 CIA 접촉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분과 자중질환 상황을 모면하려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이런 얄팍한 정치적 꼼수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래경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2019년 윤석열 씨의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당시 미국 CIA 수장인 지나 헤스펠이 극비리의 방안에 윤 총장을 면담했다. 당시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미중 등거리 외교와 그리고 북한 포용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차기 대통령 성향에 따라 미국 전략에 크게 영향받는 상황이었다. CIA 국장 면담 이후에 윤 총장은 정치 안보 이슈 등을 포함해 과감해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 아직도 이런 음모론이 통합니까? 아직도 미국 CIA가 우방국의 이 수장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까? 이래경은 미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 도청은 미 패권이 한국 정치의 배후에 깊숙이 개입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선 당시 한간에는 서울에만 1000명 단위의 미국 휴민트가 활동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휴민트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인적 그 첩보망 휴민트. 그 1000명 단위의 휴민트가 활동한다. 도대체 이래경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첩보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입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미국의 적대국이었습니까? 이 몇십 명 휴민트를 운용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적국이어야만 합니다. 한편 이 최은일 전 천안함장은 8일 권칠성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함장은 8일 오후 권칠성과 만난 뒤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하 다 죽인 함장 무슨 낯짝으로 어이없다. 이 발언이 당사자를 만났다.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한 대 치고 싶었다. 그랬겠죠. 한 대 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권칠성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대한 항의를 하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를 했다. 최 전 함장과 유족들은 권칠성에게 천안함 비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재명의 면담과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자폭수를 주장한 이래경은 물론 최은일 함장에게 이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책임도 있다고 발언을 했던 장경태 등의 잘못된 주장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칠성에게 당 대표와 면담, 당 차원의 사과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사과 수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라도 그런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정부를 공격하는 데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언론 장악을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7일 대통령실 앞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그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 2장만 들어있었습니다. 왜 백지 2장일까요? 민주당은 실무진이 실수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백지가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 유사 좌파들에게는 진실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